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방문한 뒤 몹시 우울해졌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물었다. 술꾼은 빈 술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든 술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침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벌써부터 불쌍하게 느껴졌다. 창피한 것을 잊으려고. 술꾼이 고개를 푹 숙이며 털어놓았다. 뭐가 창피한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다. 술 마시는 게 창피해. 술꾼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어린 왕자는 당황한 채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아주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생각했다. 네 번째로 방문한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사업가는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은 열둘, 열둘에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은 스물여덟. 다시 불을 붙일 시간이 없단다. 스물여섯에 다섯은 서른하나.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구나. 뭐가 5억이에요? 에? 너 아직도 있었니? 5억 100... 잊어버렸네. 일이 너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시시한 얘기 나오며 노닥거리지 않는단다. 둘에 다섯을 더하니 일곱. 뭐가 5억이에요?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서 54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딱 3번 방해를 받았다. 처음은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 한 마리 때문이었어. 지독하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통에 정신이 없어서 덧셈을 4군데나 틀렸지 뭐냐. 두 번째는 11년 전에 급성 류머티즘이 발병했을 때였다. 난 운동이 부족해 한가하게 돌아다닐 시간이 없거든.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5억, 뭐가 5억이에요? 사업가는 어린 왕자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챘다. 하늘에 가끔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다. 팔이요? 아니, 빛을 내는 작은 것들. 벌이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몽상에 적게 만드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것들.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몽상에 빠질 시간이 없지. 아, 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거다, 별. 그런데 5억 개의 별을 가지고 뭘 하세요? 정확히 5억 162만 2,731개란다.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지. 그 별들을 갖고 뭘 해요? 무엇을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전에 제가 만난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리지. 그건 아주 다른 거란다. 그러면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데 소용있지.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다른 별들을 살 수 있게 해주지. 별들이 더 발견될 때마다 말이다. 이 아저씨는 아까 만난 가엾은 술꾼 아저씨랑 비슷하게 말하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별들이 누구의 것인데? 사업가는 짜증을 내며 되물었다.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건 내 거야.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니까. 생각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건 네 거야. 임자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것도 네 거지. 아무도 하지 않은 생각을 하면 그것에 특허를 내. 그러면 그건 네 거야. 내게도 마찬가지야. 별들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내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별들은 내 거야. 네, 그렇네요. 그럼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별들을 관리해. 별들을 세고 또 세지.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난 선천적으로 중요한 일에 관심이 많거든.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만약에요, 내가 실크 스카프를 하나 소유했다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을 하나 소유했다면 그걸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별은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야 그렇지. 그러나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종이에다 내 별들의 번호를 적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그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사업가가 말했다. 재밌네. 시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중요한 일에 관해 어린 왕자는 어른들과 생각이 아주 달랐다. 저한테는 꽃이 한 송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사업가에게 말했다. 그 꽃에 날마다 물을 주죠. 화산도 3개 있는데 매주 청소해줘요. 하나는 휴화산이지만 그것도 청소해줘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가 화산과 꽃을 소유하는 건 화산과 꽃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며 혼자 말했다. 5번째 별은 무척이나 신기했다.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방문한 별 중 제일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그것을 관리하는 가로등지기 한 사람만으로 별이 가득 찰 정도였다. 어린 왕자는 사람도 집 한 채도 없는 이런 별의 하늘에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저씨 역시 분명히 엉뚱할 거야. 그래도 왕이나 자만심 강한 아저씨, 사업가나 술꾼 아저씨만큼 엉뚱하진 않을 거야. 적어도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등지기 아저씨가 가로등에 불을 밝히면 별 하나 또는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잖아. 그리고 아저씨가 가로등 불을 끄면 별 또는 꽃이 잠이 들겠지. 이건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우니까 정말 유익한 거야. 어린 왕자는 별에 도착하자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한 태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왜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야. 안녕.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가로등을 끄라는 거야. 잘 자. 그러고서 그는 가로등을 다시 켰다. 그런데 왜 또 가로등을 켰어요? 명령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 명령은 그냥 명령이니까. 안녕. 그리고 또 가로등을 켰다. 그러고는 빨간 바둑판 무늬가 그려진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일이 무지하게 힘들어. 옛날에는 꽤 괜찮았는데 아침에 가로등을 켰다가 저녁이면 다시 불을 껐거든. 그리고 나머지 낮 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하고 밤에 잠을 잤어. 그런데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어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지. 바로 그게 비극이란다. 해가 갈수록 별은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이 안 바뀌어서 문제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어째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게 말이다. 이제 별이 1분에 한 바퀴를 돌아. 그러면 내가 쉴 틈이 단 1초도 없어지는 거야.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가 다시 꺼야 하니까. 그거 아주 재밌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밖에 안 된다고요? 재밌을 거 하나 없어.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나 흘렀다고. 한 달이요? 그래, 한 달. 30분이 지났으니까 30일이 지난 거야. 잘 자. 가로등지기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명령에 따라 충실히 일하는 가로등지기를 보고 있자니 그가 아주 좋아졌다. 예전에 자신이 해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 의자를 조금씩 당겨 앉았던 일이 떠올랐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를 돕고 싶었다. 있잖아요.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마다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나야 늘 쉬고 싶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사람은 성실하면서 동시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설명했다. 아저씨네 별은 세 걸음이면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계속 햇빛 아래 있고 싶으면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쉬고 싶으면 그냥 걷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쩔 수 없네. 안녕.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러고서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멀리 떠나면서 생각했다. 이 가로등 아저씨는 왕이나 자만심 강한 아저씨, 술꾼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겠지? 그래도 내가 볼 땐 가로등지기 아저씨만이 유일하게 우스꽝스럽지 않아. 오직 이 아저씨만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아쉽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이 아저씨만이 내가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아저씨네 별은 진짜 너무 작다.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자리도 없잖아. 어린 왕자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별을 떠나기가 유독 아쉬웠던 이유가 있었다. 그건 그 별이 해지는 광경을 날마다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축복받은 별이라는 점이었다. 6번째로 방문한 별은 그전 별보다 10배는 더 컸다. 그 별에서는 나이든 신사가 아주 커다란 책을 쓰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왔구나. 신사가 어린 왕자를 보자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앞에 앉아서 가쁜 숨을 골랐다. 벌써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이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노신사가 물었다. 그 커다란 책은 뭐예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마을과 산, 사막 따위가 다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란다.
그거 정말 재밌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드디어 진짜 직업다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났네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가 사는 별을 둘러봤다. 지금까지 다녀본 별들 중에서 제일 크고 멋있어 보였다. 이 별은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그건 모르겠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실망스러웠다. 산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마을과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모르지.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렇지. 그러나 탐험가는 아니란다. 난 이 별을 탐험한 적이 없어. 마을과 강, 산과 바다, 태양과 사막을 세며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니까. 지리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해서 돌아다닐 시간이 없단다. 책상 앞을 떠나지 않지. 대신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단다. 질문을 하고 그들이 여행에서 본 것들을 기록해. 그리고 탐험가들의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게 있으면 그 탐험가의 됨됨이를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 술을 너무 많이 먹는 탐험가도 문제고.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뭐든 두 개로 보거든. 그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을 한 명 알아요. 그 사람은 좋은 탐험가가 되진 못하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 있지. 탐험가의 됨됨이가 좋다고 판명되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그냥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돼.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큰 돌을 가져와 보라고 한단다.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한 듯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너도 멀리서 왔겠구나. 너도 탐험가겠어. 어디, 네가 사는 별에 대해 얘기해보렴. 그러고는 커다란 기록부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긴 이야기는 먼저 연필로 기록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나면 잉크로 기록된다. 응? 지리학자가 기대에 차서 재촉했다. 내가 사는 곳은 그리 흥미롭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별이에요. 화산이 3개 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그렇지만 휴화산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도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꽃이야말로 내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데요. 덧없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 덧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리책은 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책이야. 절대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지. 산은 위치가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단다. 큰 바다의 물이 마르는 법도 거의 없지. 우리 지리학자들은 영원한 것들만 기록해. 하지만 휴화산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었다. 활화산이든 휴화산이든 우리 지리학자들에게는 다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그게 산이라는 사실이야.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단 뜻이야.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구나. 세상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거라곤 오로지 가시 4개밖에 없어.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두고 왔다니.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여행을 떠난 후 처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떤 곳을 가보면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이 있지. 거기가 평판이 좋단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7번째로 방문한 별이 지구였다. 지구는 보통 별과는 달랐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들과 7,000명의 지리학자들, 90만 명의 사업가들, 750만 명의 술꾼들, 3억하고도 1,100만 명의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을 포함해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지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 6대륙 전체를 다 밝히기 위해서는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가 있어야 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눈부신 광경이었을 것이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을 테니까. 제일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이 움직인다. 그들은 가로등에 불을 켜고는 자러 간다. 다음으로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곧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진다. 뒤이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지기들 차례가 오고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지기들 차례다.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 또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의 가로등지기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대에 나가는 순서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각기 단 하나씩의 가로등을 지키는 북극과 남극의 가로등지기, 이 두 사람만이 힘들지 않고 자유로웠다. 이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되었을 테니까. 재치 있게 말하려다가 때로 진실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나는 가로등지기 이야기를 할 때 완벽하게 정직하진 못했다. 우리의 별, 즉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위험이 있었다. 인간은 지구에서 극히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 지구 표면에 사는 20억의 인구가 대규모 집회를 하듯 모두 다닥다닥 붙어 선다면 가로 세로 각기 약 3km 정도 되는 광장 안에 전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온 인류를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하나에 포개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이 대단히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아주 대단하다고 자부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한번 계산해보라고 권하는 게 좋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필요한 작업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내 말을 믿어도 된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혹시 다른 별에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슬슬 걱정이 되려는 순간 달빛과 같은 금빛 꼬리 하나가 모래 위에서 반짝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며 인사를 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도착한 이 별의 이름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는 지구야. 아프리카 대륙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 지구는 아주 넓은 곳이지. 어린 왕자는 바위 위에 앉아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별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쩜 저렇게 멀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별은 아름다운 별이구나. 여기는 왜 왔니? 뱀이 물었다. 어떤 꽃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 아. 이내 그들은 둘 다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조금 외롭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워. 뱀이 대꾸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넌 재미있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래봬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세. 뱀의 말에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별로 안 세 보이는데? 발도 없잖아. 여행도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널 어떤 배보다도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이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자 마치 금색 발찌처럼 보였다. 누구든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그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수하고 진실해 보이고 다른 별에서 지금 막 왔다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다랗고 단단한 지구에서 넌 몹시 연약해 보이는구나. 애처로워 보여. 뱀이 말했다. 언제든 네 별이 너무나 그리워 병이 나게 되면 내가 도와줄게. 난 말이야,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그런데 넌 왜 계속 수수께끼처럼 말을 해?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그 수수께끼들을 다 풀어줄 수도 있어. 뱀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갔지만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이 세 장뿐인 특별하지 않은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 꽃은 상인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꽃이 되물었다. 사람들이라면 67 정도 있는 것 같아. 여러 해 전에 보긴 했지만 어딜가에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바람이 그들을 데려가거든.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사는 게 아주 힘들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고작해야 무릎까지 오는 화산 세계가 전부였다. 더군다나 효화산은 발을 얻는 받침대로 쓰곤 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어. 그러나 바늘 끝처럼 뾰족한 바위산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돼줘. 나는 너무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너무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죄다 메마르고, 죄다 뾰족하고, 죄다 거칠고 험해.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내가 한 말을 따라하기만 해. 내가 사는 별의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모래사막과 바위를 지나 눈 속을 한참 동안 걸어가서 마침내 길을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연결된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장미꽃들이 활짝 핀 정원 앞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유심히 쳐다봤다. 모두 그의 별에 두고 온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어린 왕자는 슬픔이 밀려왔다. 어린 왕자의 꽃은 자신과 똑같은 종류는 온 우주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 정원 한 곳에만 해도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나 되었다. 내 꽃이 이 광경을 보면 몹시 속상할 거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고 기침을 마구 해대면서 죽어가는 척을 하겠지. 그러면 난 그 꽃을 살리기 위해 간호하는 신용을 해야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창피를 주기 위해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흔한 장미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 흔한 장미꽃 한 송이와 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 3개. 게다가 그중 하나는 아주 꺼져버렸는지도 모를 휴화산이고 그 정도를 가지고선 그리 대단한 왕자가 되지 못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밑.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고 나서 덧붙였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부탁했다. 난 지금 너무 슬퍼. 난 너랑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말했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라. 사람들은 총을 갖고 다니면서 사냥을 해. 몹시 난처하지. 사람들은 또 닭을 길러.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아다니니?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나한테 넌 아직은 수많은 사내 아이 중 하나에 불과해. 네가 필요하지 않지.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나는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돼. 나에게 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너에게도 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지. 조금 알 것 같아. 나에게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지구에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아,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무척 궁금한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오, 그거 참 흥미롭네. 닭들도 있어? 아니? 역시 완전한 건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자기 얘기를 계속했다. 내 삶은 아주 단조로워. 난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해. 닭들은 전부 다 똑같고 사람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이 태양이 비치듯 환해질 거야. 다른 발소리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의 발소리를 알게 되는 거지. 다른 발소리가 나면 난 급히 땅 밑으로 숨어. 그러나 너의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에서 나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봐봐. 저 밀밥 보이지? 난 밀을 먹지 않으니 밀은 내게 쓸모가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그건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너의 머리카락이 금빛이야. 네가 날 길들이면 얼마나 멋질지 한번 생각해봐. 너의 머리카락과 같은 금빛 밀밭을 볼 때면 난 네 생각이 날 거야. 그러면 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봤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이해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이해할 시간이 없어. 가게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만 사니까. 하지만 우정을 파는 가게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는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여줘.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자물성이 아주 많아야 하지.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엔 나랑 조금 떨어져서 앉아. 그래, 거기 풀밭에. 내가 곁눈으로 널 볼 건데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낳기 딱 좋거든. 대신에 날마다 내 옆으로 조금씩 좀 더 가까이 와서 앉아.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리고 4시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몸을 들썩이면서 네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일까?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난 몇 시에 널 맞아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든 적절한 의식을 따라야 하는 거지.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또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달리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목요일이면 사냥꾼들은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아주 신나는 날이야. 그날은 내가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는 날이니까. 그런데 사냥꾼들이 날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똑같을 거고
난 단 하루도 쉬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나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아. 여우가 말했다.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널 조금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래, 그랬지.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 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그러네. 여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여우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가봐. 이제 네 장미꽃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다시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꽃과 하나도 안 닮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직은 나한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여우와 같지. 그는 수많은 여우들 중 하나였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여우를 내 친구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장미꽃들은 몹시 어리둥절했다. 너희는 예쁘지만 속이 텅 비었어.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아. 물론 지나가는 행인은 내 장미꽃을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나에겐 내 장미꽃 하나가 너희 전부보다 훨씬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물을 주고 둥근 유리덮개로 덮어준 유일한 꽃이니까. 오로지 그 꽃만을 위해서 바람막이를 쳐주고 애벌레들을 잡아주었어. 불평과 자랑을 들어주었고 때로 아무 말 안 할 때에도 난 오직 그 꽃에게만 귀를 기울였어. 바로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를 만나러 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이제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그건 오직 마음으로 봐야 올바로 볼 수 있단 사실이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잊지 않기 위해서 되뇌었다. 네 장미꽃이 너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은 네가 장미꽃을 위해서 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꽃을 위해서 들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잊지 않기 위해서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넌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네 장미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승객들을 1000명씩 나누고 있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그런 다음 그들을 태운 기차들을 보내. 때로는 오른쪽, 때로는 왼쪽으로 말이야. 이때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와 철도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다들 무척 바쁜가 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뭘 찾는 거예요?
그건 기관사조차 몰라. 철도원이 말했다. 환하게 불을 밝힌 또 다른 급행열차가 반대편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는 교차하는 지점이란다. 철도원이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철도원이 말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또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열차의 승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철도원이 말했다. 열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하고 있겠지. 오직 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찾고 있는지 알아요. 아이들은 헝겊인형 하나에도 시간을 쏟거든요. 그러면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형을 뺏기면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누구든 그가 파는 알약을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왜 그런 약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봤는데 이 약만 있으면 매주 53분을 절약할 수 있단다. 그 53분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시원한 물이 솟는 샘까지 천천히 걸어갈 거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가 사막에 불시착한 지 8째 날이었다. 나는 비축된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마시면서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 네가 겪은 일 전부 아주 재밌구나. 그런데 난 아직 비행기를 다 고치지 못했고 이제 마실 물도 떨어졌어. 나도 시원한 물이 솟는 샘까지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무척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여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이렇게 대꾸했다. 죽기 직전이라 해도 친구를 갖는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가 있다는 게 아주 기뻐. 얘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 나는 혼자 생각했다. 배가 고픈 적도 목마른 적도 없었나 봐. 그저 햇빛만 조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날 찬찬히 바라보더니 내 생각을 읽은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광막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말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때문에 약간 열에 들뜬 채 마치 꿈을 꾸듯 별들을 올려다봤다. 어린 왕자의 마지막 말이 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 떠올랐다. 그러니까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내가 물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어. 나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어린 왕자에게 자세히 되묻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피곤해하며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가 다시 말했다. 별들은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에 아름다워. 그래, 맞는 말이야. 나는 눈앞에 펼쳐진 모래 위에 달빛이 그려놓은 주름들을 말없이 바라봤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실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아있으면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서 뭔가가 고동치고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까닭을 불현듯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오래된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사실 아무도 그 보물을 찾을 방법을 몰랐다. 아마도 그걸 찾아보려고 시도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설로 인해 그 집은 마법에 걸려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깊숙한 곳에 비밀 하나를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지.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랑 생각이 같아서 너무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걸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고 마음이 흔들렸다.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달빛에 비친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은 두 눈,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칼을 보면서 생각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치 미소를 짓고 있는 듯 입을 살짝 벌린 어린 왕자를 보면서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내게 감동을 주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잠들어 있을 때조차 등불처럼 그의 온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한 송이의 장미꽃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어린 왕자가 더욱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가느다란 바람 한 줄기에도 꺼져버릴 불꽃 같아서 반드시 내가 지켜줘야 할 존재 같았다. 그렇게 나는 계속 걸어가다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고 길을 떠나지만 자신이 뭘 찾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들뜨고 분주하기만 한 채 제자리를 돌고 도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들과는 달랐다. 보통 사하라의 우물은 그저 모래를 파놓은 구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근처에 마을이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 도르래며 두레박의 줄까지. 어린 왕자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렸다. 오래도록 바람에게 잊혔던 낡은 풍향계가 신음하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어. 우물이 노래하잖아.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들게 줄을 잡아당기도록 두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천천히 끌어올려 우물 입구에 올려놓았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행복했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출렁대는 물 위에서 햇살이 일렁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조금만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찾던 게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물이 담긴 두레박을 들어 그의 입에 대주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서 물을 마셨다. 그 물은 축제 때 먹는 특별한 요리처럼 달콤했다. 정말이지 그냥 물과는 달랐다. 그 달콤함은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애써 팔을 움직인 데서 나왔다. 그것은 마치 선물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내가 어릴 적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 미소 띤 다정한 얼굴들이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정원 한가운데에다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을 키우지. 그렇지만 거기서 자신들이 찾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발견하지 못해. 내가 대꾸했다. 단 한 송이의 장미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자기들이 찾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 맞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동이 틀 때면 모래는 벌꿀색이 된다. 이 벌꿀색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했던가? 약속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내 옆에 와서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무슨 약속? 알잖아. 양에 씌울 부리막 말이야.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대강 그린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들을 들여다보더니 까르르 웃었다. 이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같이 생겼다.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꼭 뿔 같고 또 너무 길어. 그러고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너무하네. 나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 외에는 그릴 줄 아는 게 없다고 했잖니. 내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별에 온 지 내일이면 1년이 돼.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바로 이 근처에서 떨어졌었어. 그러더니 얼굴을 붉혔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또다시 이상하게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면 일주일 전 아침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그렇게 걷고 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조금 주저하면서 물었다. 1년이 되어서 그랬던 거니?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얼굴을 붉힌다는 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조금 겁이 나는구나. 내가 말했다. 이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해야 되잖아. 비행기로 돌아가야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는 길들여지면 조금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 옆에는 무너진 옛 돌담의 잔해가 있었다. 이튿날 저녁 나는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 돌담 위에 앉아있는 어린 왕자가 멀리서부터 보였다. 말소리도 들렸다. 기억 못하는구나.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을 한 듯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그래, 맞아. 바로 오늘인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 대꾸했다. 맞아.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시작되는 곳이 보일 거야. 거기서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거기로 갈게. 돌담까지 20m밖에 안 남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조용하다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야? 날 너무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해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이제 가. 나 담에서 내려갈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돌담 밑을 내려다보고 화들짝 놀랐다. 어린 왕자 앞에 있는 것은 단 30초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누런 뱀이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 주머니를 뒤지면서 달렸다. 그러나 내 소리에 뱀은 분수의 물살이 잦아들듯 모래 위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면서 돌틈으로 사라져버렸다. 때마침 돌담 밑에 도착한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았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하였다. 무슨 짓이야? 왜 뱀하고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늘 하고 다니는 금빛 머플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셔준 다음 물도 마시게 했다. 이제는 그에게 뭘 더 물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더니 내 목에 팔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마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팔딱거리며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기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건 어떻게 알았니? 나는 공교롭게도 내가 비행기 수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이어 서글프게 덧붙였다. 아주 멀어. 가기도 정말 어렵고.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어린 왕자를 꼭 껴안아 주었지만 그는 내가 어떻게 막아볼 수도 없이 시면으로 곧장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눈길은 매우 진지했고 아득히 먼 곳을 헤매는 듯 했다. 내게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랑 부리망도. 그리고 내게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한동안 기다렸다. 어린 왕자가 차츰 기운을 차리는 게 보였다. 내가 말했다. 얘야, 무서웠구나. 어린 왕자는 무서웠던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웃기만 했다. 오늘 저녁에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또다시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견딜 수가 없었다. 내게 그의 웃음소리는 사막에서 만나는 시원한 샘물과도 같았다. 얘야, 나는 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그러면 내 별이 1년 전 내가 지구에서 떨어진 자리 바로 위에 나타날 거야. 얘야, 그 뱀이니 만날 장소니 별이니 하는 얘기는 다 나쁜 꿈이겠지? 어린 왕자는 나의 애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알고 있어.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 하늘을 쳐다보는 게 더없이 달콤할 거야. 모든 별들이 다 꽃으로 피어날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도르래랑 줄 덕분에 아저씨가 내게 퍼올려준 물은 꼭 음악 같았어. 얼마나 좋았었는지 기억하지? 그럼 밤이 되면 별들을 봐. 내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아저씨한테 가리켜 보여줄 수가 없네. 오히려 잘 됐어. 아저씨한테 내 별은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될 테니까. 아저씨는 하늘의 모든 별들을 사랑하게 되잖아. 그 별 모두가 아저씨의 친구가 되고. 아참, 선물을 하나 줄게. 그러고는 또 웃었다. 아, 사랑스런 어린 왕자. 네 웃음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구나. 이게 바로 내 선물이야. 우리가 마신 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누구나 별을 보지만 다 같지는 않아. 여행가들에게 별은 안내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빛에 불과해. 학자들에게는 숙제겠지. 내가 만났던 사업가에게는 돈이고. 저 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오로지 아저씨만이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저 별들 중 하나에 내가 살잖아. 그곳에서 내가 웃을 거고. 그러면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면 모든 별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오직 아저씨만이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좀 가시고 나면 날 알게 된 걸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때면 아저씨는 때때로 창문을 열겠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의 친구들은 무척 놀랄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나는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와.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를 골탕 먹이는 셈이 되겠네. 그러고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저씨한테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수많은 작은 방울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이내 심각해졌다. 오늘 밤에는 아저씨 오지 마.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조금은 죽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실은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못 됐어. 그냥 재미로 물지도 모른단 말이야.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안심했다. 그래, 두 번째로 물 때는 뱀에게 독이 없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나서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가버렸다. 내가 서둘러 쫓아가 보니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 어린 표정이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지만 거기는 너무 멀어. 이 몸을 입은 채로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벗어두는 낡은 껍질에 불과해. 낡은 껍질을 두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풀이 죽은 듯 보였다. 그러나 곧 기운을 차리며 말했다. 있잖아. 아주 멋질 거야. 나 역시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 같겠지. 별들이 다 시원한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시원한 우물을 갖게 될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역시 더 말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다 왔어. 이제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리고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두려웠던 것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있잖아. 내 꽃.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나 연약해. 너무나 순진해. 세상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아무 소용없는 가시 4개뿐이야. 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다 됐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그가 한 발 내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한 번 반짝했을 뿐이다. 그는 한순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그루의 나무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벌써 6해가 흘렀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에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만 말했다. 좀 피곤해. 지금은 슬픔이 조금 가시기는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도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다. 동틀녘에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거운 몸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밤이면 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별들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 같다. 그러다 갑자기 심상치 않은 일이 떠올랐다. 내가 어린 왕자를 위해 양에게 씌울 부리망을 그릴 때 가죽끈을 달아주는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끝내 양에게 부리망을 씌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궁금하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다. 설마 아닐 거야. 어린 왕자가 매일 밤 꽃을 둥근 유리덮개로 덮어주고 양을 잘 지켜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난 다시 행복해진다. 그리고 별들이 사랑스럽게 웃는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쩌다가 깜빡 잊으면 그걸로 끝인데 어느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씌우는 것을 잊었는데 한밤중에 양이 소리도 없이 나온다면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전부 눈물방울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내게 있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양 한 마리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또는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온 우주가 달라지니까 말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이 한 가지에 따라서 모든 게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의 그림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의 인상에 깊이 남기려고 다시 그렸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유심히 봐두라. 그리고 이곳에 이르면 부탁이니 제발 서두르지 마라. 저 별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보라. 그때 어떤 아이가 다가온다면, 그 아이가 웃는다면, 머리칼이 금빛이며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친절을 베풀어 날 위로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편지해 주기를.